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봄꽃 책방입니다.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 책은 어린 왕자입니다. 예전부터 가장 읽어드리고 싶었던 책이었는데요. 드디어 읽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책은 모모북스 출판사 책으로 읽어드릴 거고요. 책의 전체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지만 절반 정도를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번 정도에 나눠서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안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책 안쪽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익숙하게 보셨던 그런 어린 왕자의 사파들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내용도 워낙 좋긴 하지만요, 보는데 더 기분 좋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뒷부분에 가면요, 생택지 베리의 생애와 작품 세계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생택지 베리가 1900년 태어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생을 살아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어린 왕자의 작품 줄거리와 해설도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작가의 연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 왕자 시작해 볼게요. 여섯 살 때 정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적은 체험한 이야기들이라는 책에서 나는 멋진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는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이게 그 그림을 베껴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꿀꺽 삼킨다. 그리고 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그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 잠을 잔다. 그때 나는 정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내 나름대로 색연필로 첫 번째 그림을 그려내는데 성공했다. 내 그림 제1호는 이렇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혹시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봤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서워? 내가 그린 것은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이랬다. 그러자 어른들은 속이 보이는 보아뱀이나 안 보이는 보아뱀의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수학이나 국어를 공부하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6살의 나이에 화가라는 멋진 꿈을 포기했다. 내가 그린 그림 제1호와 제2호의 실패로 기가 죽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어른들에게는 항상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이에게는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나는 결국 다른 직업을 택해야만 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비행기 조종사가 된 나는 온 세계를 날아다녔다. 그때 지리 공부가 확실히 도움이 됐다.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 특히 밤에 길을 잃었을 때에는
더욱 유익했다. 나는 살면서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다. 오랜 세월을 어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지만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금 똑똑해 보이는 어른을 만나면 나는 언제나 가지고 다니던 그림체 1호를 꺼내 그를 시험해보곤 했다. 그가 정말 이해력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상 대답은 똑같았다. 이건 모자라군.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보아뱀이나 정글 또는 별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브리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나 넥타이 같은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는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기뻐하곤 했다. 이처럼 나는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눌 만한 사람도 없이 혼자 살다가 6년 전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불시착하게 된 것이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에 나는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 작업을 해야 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였다. 마실 물도 고작 일주일치뿐이었다. 첫날 밤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혼자 잠이 들었다. 나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배가 난파되어 뗏목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고립되었다. 그러니 동이 틀 무렵 잠을 깨우는 이상한 소리에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 목소리가 말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두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봤다. 매우 신기한 꼬마가 나를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보고 있었다. 나중에 그린 것이지만 내가 그 꼬마의 모습을 가장 잘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 물론 실제 모델이 내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하지만 물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어른들 때문에 6살의 나이에 화가로서의 나의 인생이 좌절된 뒤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것 외에는 어떠한 그림도 그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난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갑자기 나타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수천 마일 동떨어진 곳 아닌가? 그런데 이 꼬마 친구는 전혀 길을 잃은 기색이 아니었고 피곤하거나 굶주리거나 목마름에 시달리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 한가운데에 길을 잃은 아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한참 만에 나는 가까스로 물었다. 대체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러자 아이는 대단히 중대한 일이라도 되는 양 매우 천천히 조금 전의 말을 되풀이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감히 그것을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데다 죽음을 코앞에 둔 이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지리와 역사, 수학과 국어 공부만 했다는 사실이 떠올라 그 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는 나는 내가 그릴 수 있는 2가지 그림 중 속이 보이는 보아뱀을 다시 그려줬다. 그런데 놀랍게도 꼬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보아뱀의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작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서툴게 양을 그렸다. 꼬마는 주의 깊게 내 그림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건 너무 병들었어.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정성껏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다. 그러자 나의 어린 친구는 너그럽게 봐준다는 듯 생긋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도 알겠지만 이건 양이 아니라 순양이야. 뿔이 있잖아.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렸지만 또다시 거절당하고 말했다. 이 녀석은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나는 엔진 분해도 서둘러야 했으므로 아무렇게나 휘갈겨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리고 말을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단다. 그러자 뜻밖에도 내 어린 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래,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을 많이 줘야 할까? 그런 걸 왜 묻니?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충분할 거야. 내가 그린 양은 아주 작거든. 꼬마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이런, 양이 잠들었어.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들을 묻곤 했지만 내가 묻는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우연히 하는 한두 마디의 말을 통해 나는 그에 관해 알게 됐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가 내 비행기를 처음 보고 물은 것들 말이다. 저 물건은 뭐야? 저건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우쭐해하며 내가 하늘을 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저런,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와,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러고는 어린 왕자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그 웃음소리에 무척 화가 났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불행을 비웃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어린 왕자의 신비한 정체를 밝힐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곧바로 되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이걸 타고 왔다면 멀리서 온 건 아니겠네.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내가 그린 양을 꺼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여러분은 다른 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을 수도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는 말에 내가 얼마나 호기심이 동했는지 상상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 자세히 알고자 애를 썼다. 얘야, 넌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은 어디니?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어린 왕자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가 좋은 점은 밤에는 양의 집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물론이지. 만일 네가 착하게 군다면 낮에 양을 메어둘 수 있는 곱비랑 말뚝도 그려줄게. 내 제안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양을 메어둔다고? 희한한 생각이다. 양을 메어두지 않으면
양이 금세 길을 잃을 거야. 그러자 내 친구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도대체 그 양이 어딜 간다는 거야?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매우 작으니까. 그리고 왠지 약간 서글픈 어조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간다고 해도 그리 멀리 갈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이 어린 왕자가 태어난 행성이 겨우 집 한 채의 크기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나는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이름이 붙여진 커다란 행성들 이외에 천체 망원경으로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수백 개의 다른 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들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별에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인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라고 부른다. 어린 왕자가 떠나온 행성이 소행성 비륙 12일 것이라고 내가 믿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소행성은 1909년 한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천체 망원경으로 딱 한 번 관찰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대대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늘 이런 식이다. 그런데 소행성 비류길리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 일어났다. 터키의 독재자가 백성들에게 유럽식 의상을 입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만일 이것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그 천문학자는 1920년 매우 우아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발견을 다시 증명해 보였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내가 소행성 비륙 12에 관해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며 또 그 번호까지 밝히는 이유는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여러분의 새로운 친구에 대해 얘기하면 어른들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는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어떠니? 그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지?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등은 절대로 묻지 않는다. 나이가 몇이니? 그 애는 형제가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지? 그 아이 아빠는 돈을 얼마나 버시니? 등을 묻는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친구에 관해 모두 안다고 믿는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매우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창문에 제라늄이 피어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들이 앉아있는 이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지 머릿속에 잘 떠올리지 못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얼마나 훌륭한 집일까 하고 감탄한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어린 왕자가 매우 멋진 아이였고 방글방글 웃으며 양 한 마리를 원했어. 누군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반면에 어린 왕자가 온 행성은 소행성 비류길리아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곧 알아듣고 여러 가지 질문들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모두 이렇다. 어른들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아주 관대해야 한다. 물론 삶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숫자 같은 건 대수롭지 않다. 나도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말이다. 옛날 옛적 자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행성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를 갖고 싶었던 어린 왕자는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어 넘기는 게 싫어서 하는 말이다. 내가 어린 왕자와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어린 왕자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 벌써 6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내가 이처럼 글을 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내가 어린 왕자를 잊어버린다면 오로지 숫자에만 관심을 쏟는 어른들처럼 될지도 모른다. 그림 물감 한 값과 연필 몇 자루를 산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것 이외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던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물론 가능한 한 나는 어린 왕자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그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잘 그려낼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또 어떤 그림은 어린 왕자와 전혀 닮지 않았다. 어린 왕자의 키도 여기서는 너무 클 수도 있고 또 저기서는 너무 작을 수도 있다. 물론 옷 색깔이나 모양도 다를 수 있다. 이처럼 더듬거리며 그려나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못 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용서하기를 바란다. 내 친구는 결코 내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어쩌면 어린 왕자는 내가 자기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나는 상자 속의 양들을 꿰뚫어 볼 수는 없었다. 나도 어쩌면 조금은 어른들과 닮았나 보다. 아마 나도 어쩔 수 없이 늙었나 보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그의 별이라든지 별을 떠난 이야기, 그의 여행에 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주 조용히 다가오곤 했다. 그렇게 해서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바오바브 나무 소동을 알게 되었다. 그건 역시 양 덕분이었다. 그날 어린 왕자는 마치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 느닷없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사실이야? 정말 그래? 그럼 정말이지. 그럼 잘 됐네.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양들이 바오바브 나무들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바브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처럼 커다란 나무이며 설령 코끼리 떼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바오바브 나무 한 그루조차도 다 먹어치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어린 왕자는 코끼리 떼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코끼리들을 차례차례 포개놔야겠네. 그러나 그는 총명하게도 이렇게 지적했다. 바오바브 나무들도 크게 자라기 전에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맞는 말이야. 하지만 왜 너의 양이 어린 바오바브 나무들을 먹어야 돼? 어린 왕자가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대답했다. 마땅히 그래야지. 나는 혼자서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한참 동안 머리를 짜내야 했다. 모든 별들이 다 그러하듯 사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그 결과 좋은 풀에서는 좋은 씨앗들이 생겼고 나쁜 풀에서는 나쁜 씨앗들이 생겼다. 그러나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 은밀한 곳에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인가 그것들 중 하나가 문득 잠에서 깨어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기지개를 켜고 처음에는 태양을 향해 작고 매력적이며 순하디순한 어린 싹을 조심스럽게 내민다. 만일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도 아주 끔찍한 씨앗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오바브 나무의 씨앗들이었다. 별의 흙 속에는 그 바오바브 나무의 씨앗들이 들끓었다. 바오바브 나무는 조금이라도 늦게 손을 쓰면 아무리 애를 써도 영영 없애버릴 수가 없다. 나무는 별 전체를 금세 차지할 뿐 아니라 그 뿌리로 별 깊숙이 구멍을 뚫어버리기 때문이다. 작은 별에 바오바브 나무가 너무 많다면 별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나중에 어린 왕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 뒤 정성 들여 별을 갖고 와야 돼. 아주 어릴 때에는 바오바브 나무와 장미가 무척 많이 닮아서 함부로 뽑을 수가 없어. 하지만 정기적으로 살펴봐서 둘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바오바브 나무들을 뽑아야 돼. 그건 매우 지겨운 일이긴 하지만 아주 쉬운 일이야.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내가 사는 곳의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한 장 그리라고 재촉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언젠가 별나라 여행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미루어도 괜찮은 일이 있지. 하지만 바오바브 나무에 대해 그랬다가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될 거야. 난 어떤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알고 있는데 바오바브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뒀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다. 나는 도덕 교과서식의 말투를 좋아하지 않지만 바오바브 나무의 위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또한 소행성에서 헤매게 될 사람이 겪게 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한다. 어린이들, 바오바브 나무를 조심하라. 오래전부터 나와 마찬가지로 내 친구들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던 위험들, 그러면서도 그것이 위험인 줄 몰랐던 위험들을 알리기 위해 나는 이 그림에 매우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 교훈이 헛되지만 않는다면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왜 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바오바브 나무 그림만큼 훌륭한 그림들이 없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난 무척 애를 썼지만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다만 내가 바오바브 나무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게 매우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힘을 냈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여. 나는 이렇게 해서 너의 짧고 우울한 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내게 벗이라고는 다정스러운 석양밖에 없었지. 어린 왕자를 만난 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비로소 너희 말에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석양이 좋아. 석양을 보러 가자. 하지만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다니 무엇을? 태양이 지는 것을 기다려야지. 넌 처음에는 무척 놀란 기색이더니 곧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었지. 그리고 내게 말했어. 난
내가 집에 있는 줄 알았어. 그렇다.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는 해가 저문다. 단숨에 프랑스로 갈 수 있다면 석양을 볼 수 있지만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네 작은 별에서는 그저 의자를 몇 걸음 당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너는 원할 때마다 그렇게 석양을 보곤 했지. 어느 날은 태양이 저무는 걸 44번이나 본 적이 있어. 그리고 잠시 후 넌 덧붙였지. 아저씨도 알 거야. 슬픈 날에는 해 지는 걸 보고 싶거든. 태양이 지는 걸 44번이나 본 날, 넌 그렇게나 슬펐던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